사랑했다는 이유만으로 군사 재판에 넘겨진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북한 조선인민군 경계중대 수색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랑했습니다. 단 한 사람을. 그 이유만으로 저는 죽을 뻔했고 그녀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삶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끔찍했던 그 시간들에 관한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강민철. 입대 당시 20살이었습니다. 입대 전 저는 순진했습니다. 군대에 가면 강해질 줄 알았고 조국을 지킨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우리 아들이 이제 진짜 남자가 되는구나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입대 첫날부터 모든 환상은 무너졌습니다. 부대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냄새였습니다. 사람 냄새가 아니었어요. 땀과 곰팡이,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부패한 냄새가 막사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선임병들은 눈이 풀려 있었고 몇몇은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야, 신병. 너 혹시 집에서 뭐 좀 싸왔냐? 첫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조국은? 충성은? 그런 거 없었습니다. 오직 먹을 것뿐이었죠. 훈련이라고 부르기 민망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산을 뛰었지만 그건 체력 단련이 아니라 그냥 고문이었습니다. 배급은 하루에 2끼, 그마저도 옥수수죽 한 사발이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훈련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점호 시간에 중대장이 발표했습니다. 오늘 저녁 배급이 늦게 도착했다. 내일 아침까지 대기하라. 병사들 사이에서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미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그날 밤 제 옆 침상에 누워있던 박병철이라는 선임병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민철아, 너 사람이 오래 굶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이 사라진대. 판단력도 인간성도 다 사라지고 그냥 먹이만 찾는 짐승이 된대.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혹시 이 나라가 원하는 게 아닐까? 생각하지 못하는 군인, 명령만 따르는 기계, 그렇게 만들려고 일부러 굶기는 거 아닐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장교들은 살이 쪄 있었습니다. 그들의 식탁에는 고기와 쌀밥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풀뿌리를 씹으며 버텼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저는 더 이상 조국이나 충성 같은 단어를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뭘 먹을 수 있을까? 인간이 인간이기를 멈추는 순간을 저는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저는 그녀를 만났습니다. 그녀를 처음 본 건 겨울이었습니다. 북한의 겨울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추위 속에서도 우리는 24시간 경계 근무를 섰습니다. 초소에는 난방이 없었고 손이 동상에 걸려 떨어져 나가는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야간 비상대기조에 배치되었습니다. 눈발이 미친 듯이 날리는 밤이었죠. 시야는 10m도 나오지 않았고 제 손가락은 이미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때 초소 반대편에서 작은 인형이 보였습니다. 여군이었습니다. 그녀는 쪼그려 앉아 무전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건 무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었습니다. 새하얗게 얼어붙은 손, 파랗게 변해가는 손가락. 그녀는 입김을 불어가며 손을 녹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군대에서 2년을 지내면서 저는 인간성이라는 걸 거의 잃어버렸습니다. 명령, 폭종, 생존. 그것만이 전부였죠. 다른 사람의 고통? 그건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저는 제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 남은 핫팩을 꺼냈습니다. 사실 저한테도 소중한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입대하기 전에 슬쩍 넣어주신 마지막 선물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걸 들고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 쌓인 속눈썹, 빨갛게 얼어붙은 볼, 그리고 겁에 질린 눈동자. 이거 쓰세요. 저는 핫팩을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충격받은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동무. 미쳤어요. 남녀 군인 간 사적 대화는 금지예요.
걸리면 영창이에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제 입에서 웃음이 나온 게 몇 달 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알아요. 그래도 사람이 사람한테 이런 거 하나 건네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핫팩을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그녀는 웃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미소는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인간성을 깨웠습니다. 아, 나도 아직 사람이구나. 그날 이후 저는 그녀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리연정. 18살. 통신병. 그리고 저는 미친 짓을 시작했습니다. 군대에서 연애는 범죄입니다. 북한군에서는 남녀 군인 간 사적인 대화조차 금지됩니다. 편지는 물론이고 눈빛 교환조차 감시당합니다. 걸리면 영창, 심하면 총살형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을 가장했습니다. 통신소 근처를 지나가다 실례합니다 하고 인사를 건네는 것, 배급줄에서 우연히 뒤에 서게 되는 것, 야간 근무 때 같은 초소에 배치되기를 기도하는 것.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처음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편지를 쓴 겁니다. 종이도 없었습니다. 연필도 귀했습니다. 저는 배급받은 옥수수 포대의 안쪽을 찢어 종이로 만들었고 연필 대신 숯가루를 물에 개어 글씨를 썼습니다. 현정 동지. 나는 동지의 손이 얼어붙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그건 내가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마지막으로 본 인간다운 무언가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동지가 있는 세상은 적어도 사람이 사는 곳처럼 느껴집니다. 편지를 전달하는 것도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물통 바닥에 편지를 숨겨두고 세면장에서 그녀와 마주쳤을 때 슬쩍 건넸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 편지를 옷 안에 숨겼고 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흘 후 답장이 왔습니다. 탄약 상자 뒤편 녹슨 못 사이에 작은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민철 동지. 저도 그날을 기억합니다. 이곳에서 누군가 제게 따뜻함을 건넨 건 처음이었어요. 동지 덕분에 저는 아직 사람이라는 걸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우체통은 탄약 상자였고 배달부는 바람이었고 우표는 목숨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그녀는 평양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탄광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녀는 동생 둘을 먹여 살리기 위해 자원 입대했습니다. 제가 군인이 되면 동생들에게 배급이 더 나온대요. 그래서 왔어요. 그 문장을 읽었을 때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경북도에서 자란 것. 아버지가 뇌물 혐의로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 것. 그래서 제가 출신 성분이 나쁜 사람으로 찍혀 평생 감시받으며 산다는 것. 하지만 동지를 만난 이후로 저는 처음으로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우리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가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민철 동지, 만약 우리가 전역을 한다면 그때는 같이 걸어도 될까요? 평범하게 사람들이 그러듯이요. 저는 그 편지를 읽고 울었습니다. 군대에 와서 처음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썼습니다. 현정아, 전역 같은 건 없을 겁니다. 우리는 평생 여기 갇혀 살겠죠.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당신이 있는 한 여기가 지옥이든 어디든 상관없으니까. 하지만 우리의 행복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정치지도원 박성호. 그는 우리 중대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일은 사상을 감시하는 것, 반역의 기미, 불순한 생각, 체제에 대한 의심, 그 모든 것을 찾아내 처벌하는 게 그의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우리는 조심했으니까요. 편지는 언제나 은밀했고 시선은 절대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감정은 숨길 수 없는 법입니다. 그날은 3월 초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탄약 상자 뒤에 편지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뜨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강민철 동지.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니 박성호 정치지도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제가 방금 숨긴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훈련 일지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변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치지도원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현정아,
오늘도 당신을 봤습니다. 당신의 웃음이 나를 살게 합니다. 그는 읽다 말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훈련 일지인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리현정. 여군 통신병. 맞나? 예. 당신과 무슨 관계지?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그의 고함에 주변 병사들이 모두 멈췄습니다. 리현정. 당장 나와. 멀리서 그녀가 뛰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현정 동지는 관계없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입 닥쳐. 정치지도원은 그녀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 옷 속에 뭐가 있지? 그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없습니다. 거짓말. 검사하겠다. 여군 간부가 달려와 그녀를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그녀의 군복 안쪽에서 수십 장의 편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가 보낸 편지들 모두. 정치지도원은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이건 반혁명적 사상이다. 개인주의적 타락. 군기문란. 그는 편지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강민철, 리현정. 너희 둘은 조선인민군의 명예를 더럽힌 죄로 군사재판에 회부된다. 그 순간 제 세계는 무너졌습니다. 군사재판은 빨랐습니다. 증거는 명확했고 변호는 허용되지 않았고 판결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피고 강민철, 리현정. 너희는 군내 사적 관계 형성, 반동적 사상 유포, 군기 위반의 죄로 각각 영창 6개월형을 선고한다. 6개월. 그게 전부였으면 좋았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자 영창으로, 그녀는 여자 영창으로 끌려갔습니다. 서로 다른 건물, 서로 다른 세계. 영창은 지옥이었습니다. 방은 2평도 안 되는 콘크리트 상자였습니다. 창문은 없었고 환기구 하나만이 유일한 공기 통로였습니다. 바닥은 차갑고 벽은 곰팡이로 뒤덮여 있었고 쥐들이 밤마다 기어다녔습니다. 식사는 하루에 한 번. 썩은 옥수수죽 한 사발. 물은 이틀에 한 번.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건 그녀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간수에게 물었습니다. 리현정은 어디 있습니까? 간수는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여자 영창이지. 왜? 보고 싶나? 네. 잊어라. 넌 다신 못 봐. 그 말은 무슨 뜻인지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벽에 대고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정아. 들려? 나야 민철이야. 괜찮아?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밤 속삭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영창 청소를 하던 다른 죄수가 저에게 작게 속삭인 겁니다. 야, 너 리현정 알지?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응, 왜? 걔 사라졌대. 뭐? 여자 영창에서 갑자기 끌려갔대. 한밤중에.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라.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모르겠어. 근데 보통 그렇게 끌려가면 정치범 수용소나 처형장이래.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간수에게 애원했습니다. 리현정이 어디 있어요? 제발 말해주세요. 하지만 돌아온 건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정치지도원 박성호가 제 영창 앞에 나타났습니다. 강민철.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리현정은 처리됐다. 뭐라고요? 사상개조 교육을 받고 있다. 넌 걱정할 필요 없어. 다신 못 볼 테니까. 그 순간 저는 살면서 처음으로 살인 충동을 느꼈습니다. 제 손은 떨렸고 이성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한다. 그녀를 찾아야 한다. 죽더라도. 3개월 후 저는 영창에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원대 복귀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벌칙 부대로 이송되었습니다. 지뢰 제거, 위험지역 정찰, 목숨을 건 작업들만 하는 곳. 그곳에서 저는 기회를 노렸습니다. 탈북. 북한군 수색병에게 탈북은 자살 행위입니다. 지리를 너무 잘 알아서 어디서 도망쳐도 잡히거든요.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그녀가 살아있다면 저도 나갈 거야.
근거 없는 확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가 살아갈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저는 계획을 짰습니다. 야간 근무 시간,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 탐조등 사각지대, 철책 근처, 그리고 4월 어느 날 밤. 그날이 왔습니다. 눈보라는 예상보다 강했습니다. 시야는 5m도 나오지 않았고 바람은 제 몸을 휘청이게 만들었습니다.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초소를 벗어났습니다. 철책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그리고 철책을 끊으려던 순간 민철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청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민철아. 나야. 저는 눈보라 속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군복은 찢어져 있었고 얼굴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였습니다. 현정아.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걸어왔습니다. 민철아. 나 여기 있어. 살아있어. 저는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나도 도망쳤어. 정치범 수용소에서. 내가 살아있을 거라고 믿었어. 그래서 널 찾아서 여기까지 왔어.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진짜였습니다. 따뜻했고 떨리고 있었고 살아있었습니다. 같이 가자. 지금 당장.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철책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탈출은 시작하자마자 지옥이 되었습니다. 철책을 넘은 지 10분도 안 돼서 뒤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탈영병 발생. 전원 피상. 총성이 밤을 갈랐습니다. 우리는 눈속을 기어갔습니다. 뛰면 총에 맞습니다. 서면 얼어 죽습니다. 멈추면 잡힙니다. 민철아.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 그녀는 이미 한계였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도망쳐 나온 몸. 제대로 먹지도 쉬지도 못한 상태. 조금만 더. 조금만 버텨. 저는 그녀를 끌었습니다. 지뢰밭이 나타났습니다. 북한군 경계선 근처는 온통 지뢰밭입니다. 저는 수색병 훈련 때 배웠습니다. 어디가 안전한지 어디가 위험한지. 하지만 밤이었습니다. 눈보라였습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뒤를 따라와. 정확히 한 발 한 발. 우리는 죽음의 땅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이 보였습니다. 두만강. 그 강을 건너면 중국입니다. 중국에만 가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탐조등이 강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발견. 좌표 3-7. 사격 개시. 총알이 빗발쳤습니다. 제 겨드랑이를 스쳤습니다. 뜨거운 통증이 퍼졌습니다. 뛰어. 저는 그녀를 강물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우리를 삼켰습니다. 헤엄쳐. 돌아보지 마. 그녀는 울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민철아. 혼자 가면 안 돼. 하지만 저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헤엄쳤습니다. 총알이 물 위를 튕겼습니다. 추위가 몸을 얼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놓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우리는 살았습니다. 지금 저와 현정은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사람들처럼. 가끔 현정이 묻습니다.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또 날 찾아올 거야? 저는 대답합니다. 그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난 또 나라를 버릴 거야. 이렇게 민철이와 현정은 평범하게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